무려 3년.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들의 눈물 호소에 서울로 올라온 그날부터 제 이름 박미숙은 사라지고 오직 무료 육아 도우미만 남았죠. 어머니니까 당연하죠라는 말에 제 뼈가 녹아내리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주도 여행이라며 데려간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효도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제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그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누르고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당신이라면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습관처럼 베란다로 나갔어요. 서울의 아파트 베란다라는 게 참 묘하죠. 분명 바깥인데 창문으로 꽉 막혀 있어서 바람 한 점 안 통하는 거대한 유리상자 같거든요. 구석에 놓인 고무나무 잎사귀를 젖은 걸레로 닦아주는데 잎이 어찌나 푸석푸석한지 꼭 내 피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을 들여다봤네요. 창밖을 내다봐도 보이는 건 온통 회색빛 아파트 숲뿐이에요. 앞동 베란다, 그 옆동 베란다. 다들 네모난 상자 속에 갇혀 사는 것만 같아서 숨이 턱 막혀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 자꾸 3년 전 내 고향, 전라도 집마당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거기서는 아침에 눈 뜨면 흙냄새부터 났거든요. 마당 한켠에 줄지어 서 있던 장독대들, 그 옆으로 흐드러지게 피었던 봉숭아며 채송화들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그때는 호미 하나 들고 텃밭에 나가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흙 만지며 살던 그때의 박미숙은 관절 쑤시는 줄도 모르고 참 생기가 넘쳤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내 무릎이며 허리에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흙 대신 마트에서 사온 시들한 대파뿌리나 다듬고 있으니 사람이 환경 따라 이렇게도 변하나 싶어 씁쓸하기만 해요. 나이 들면 고향 지키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라 생각했는데 자식이라는 끈이 뭔지 나를 이 삭막한 서울 한복판으로 끌어다 놓았네요. 3년 전 그날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은혜가 전라도 본가로 내려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며느리 눈가가 어찌나 탐하던지 보자마자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아들놈은 내 두 손을 덥석 잡더니 대뜸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어머니, 딱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남의 손에 애 못 맡기겠어요. 믿을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정을 하더군요.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아니면 저 회사 그만둬야 해요 하는데 같은 여자로서 그게 얼마나 절박한지 아니까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났었죠. 내 나이 60이 넘어서 그 힘든 육아를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 평생 일구어 온 내 살림, 내 친구들 다 두고 낯선 서울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자식이 죽는 소리를 하는데 어떤 부모가 제 편하자고 거절을 하겠어요. 한국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 좀 갉아먹더라도 자식 새끼 편한 게 우선인 거. 결국 그 딱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아파트를 얻어주겠다는 그 말에 넘어가 짐을 쌌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10분 거리라는 게 배려가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 5분 대기조처럼 달려오라는 족쇄였던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시작된 나의 하루는 오전 7시면 어김없이 시작돼요. 아들 부부는 출근하느라 전쟁이고 나는 7살짜리 손자 민준이 깨워서 밥 먹이고 씻기느라 전쟁이죠. 민준이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사내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밭일 열맞이기 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등원시키고 나면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고 그거 좀 치우고 숨 좀 돌리나 싶으면 어느새 하원 시간이에요. 제일 힘든 건 하원 후 놀이터 시간이에요. 다른 젊은 엄마들은 3, 4, 5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떠는데 나는 민준이 그네 밀어주랴 미끄럼틀 밑에서 받아주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쉴 때면 무릎이 시큰거려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럴 때마다 주머니에서 몰래 파스를 꺼내 무릎에 붙이곤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가끔 핸드폰 단톡방을 보면 고향 친구들은 관광버스 타고 꽃구경도 가고 노인대학에서 노래교실도 다니더라고요. 알록달록 등산복 입고 환하게 웃는 친구들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해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내 이름 석자는 어디 가고 민준이 할머니로만 살고 있나 싶어서요. 아들 내외는 내가 집에 있으니까 돈 쓸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는지 용돈 봉투 한 번 내미는 법이 없어요. 내 노동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공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황혼 유관이 뭐니 뉴스에서 떠들 때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바로 그 무료 육아 도우미였던 거예요. 오늘 저녁도 그랬어요. 약속한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 8시가 넘었는데도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민준이는 배고프다고 칭얼대지 내 허리는 끊어질 것 같지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회식이라 늦는다고 민준이 밥 좀 먼저 챙겨 먹이고 씻겨 재워달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시하듯이 말이에요.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는 10분만 늦어도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죠 하며 손이라도 잡아주던 아이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무디게 만드나 봐요. 내가 해주는 밥, 내가 해주는 청소, 내가 봐주는 아이가 이제는 고마운 배려가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식어버린 국을 다시 데우려고 가스불을 켜는데 파란 불꽃을 보고 있으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화병이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냄비 속 국물은 보글보글 끓는데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식탁에 앉아 밥 투정하는 손자를 달래며 숟가락을 뜨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활이 정말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끝날까? 아니면 또 다른 핑계로 내 발목을 잡을까?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온전히 나를 위한 불빛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오늘따라 국 넘기기가 참 힘드네요. 사람이 참 무서운 게요. 처음에는 펄쩍 뛰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게 내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딱 맞아요.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아들이나 며느리나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 마냥 굽신거리면서 부탁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번 달만 급해서 그래요. 딱 한 번만요. 그렇게 사정하길래 나도 급한 불 끄는 심정으로 아이를 봐줬죠.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니까 슬그머니 말이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시간이 안 된다시네요. 딱 이틀만 부탁드려요. 그때 딱 잘라 거절했어야 했는데 자식 힘든 꼴 못 보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또 그러마했죠. 그랬더니 어느새 시터 이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휴대폰에는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어린이집 하원 알람이 울리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부탁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과가 되어버린 거죠. 매일 오후 4시 픽업에 놀이터에서 1시간 뺑뺑이 돌리고 들어와서 씻기고 저녁 먹이고 이건 뭐 직장 생활이랑 다를 게 없는데 월급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 원. 가족이라는 이름이 참 잔인해요. 남이 시키면 노동청에 신고라도 할 텐데 내 새끼 일이라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갇힌 꼴이라니까요. 며칠 전에는 몸살기가 심하게 와서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어요. 으슬으슬 춥고 식은땀이 나길래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민준이 등원시키기가 힘들 것 같다고요. 내 딴에는 아들이 엄마, 어디 많이 아프세요? 병원부터 가보세요. 하고 걱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대뜸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럼 민준이는 누가 봐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연차 절대 못 내는데요. 이러는 거 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놈한테 나는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 그저 자기 아들 봐주는 공짜 인력이구나.
내 몸 아픈 것보다 자기 회사 업무 차질 생기는 게 더 큰 일이구나 싶어서 서러움이 북받치는데 차마 아픈 몸으로 소리 지를 기운도 없어서 알았다 하고 끊었어요. 결국 약 털어넣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민준이 손잡고 어린이집 버스 태워 보내는데 버스 뒷공문이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서운해하다가도 주말 저녁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으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훈이가 IT 회사 마케팅 팀장이잖아요. 말을 어찌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몰라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분위기를 잡더니 어머니, 그동안 민준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하면서 봉투도 아니고 비행기 티켓 예약 화면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번 여름 휴가 때 제주도 가려고요. 어머니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푹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러는데 내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제주도라니 내가 신혼여행 때 가보고 여태 못 가본 그 제주도 말이에요. 3년 동안 아파트 단지랑 놀이터만 뱅글뱅글 돌다가 푸른 바다 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콩닥거리는 거 있죠. 아들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맞벌이 유지하는 건데 이 정도 효도는 당연히 해야죠.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쉬세요. 그 말을 듣는데 며칠 전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자식 키운 보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아주 헛고생한 건 아니구나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날 밤에 당장 전라도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랑을 늘어놓았죠. 우리 아들이 나 고생했다고 제주도 효도 관광 시켜준다네. 비싼 호텔도 예약했다네 하면서요. 친구가 부러워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깨가 으쓱하고 지난 3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너무 들떠서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옆에서 과일 깎던 며느리가 묘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툭 던진 말 말이에요. 어머님, 민준이가 할머니랑 자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가서도 우리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그냥 손주가 할머니 따른다는 기분 좋은 소리로만 들렸지. 그게 무시무시한 복선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여행 준비하는 과정도 돌이켜보면 참 씁쓸해요. 나는 제주도 가면 성산 일출봉도 가보고 싶고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싶은데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녁 먹고 거실에 앉아서 셋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여기 숙소는 수영장이 좋네. 여기 렌터카는 카시트가 무료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척척 결정하고 예약하는데 나는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었죠. 궁금해서 거기는 어디냐. 나도 좀 보자 하고 고개를 들이밀면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그래요. 아유, 엄마는 봐도 몰라요. 앱으로 다 예약하는 거라 복잡해요. 우리가 알아서 좋은 대로 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몸만 오세요.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철저한 배제라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어요. 모바일 탑승권이니 QR코드니 하는 것들이 나한테는 너무나 높은 벽처럼 느껴져서 결국 나는 아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짐짝 신세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그래도 제주도니까 가서 받아보면 좋겠지 하고 애써 서운함을 삼켰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며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민준이 뽀로로 캐리어를 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민준이 장난감 든 가방인데 민준이가 할머니가 들어줬으면 좋겠대요 하면서요. 그 말에 민준이는 벌써 저만치 뛰어가고 있고 나는 내 짐가방에 손주 가방까지 끌고 뒤뚱거리며 쫓아가야 했죠. 공항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내외는 면세점 구경한다고 선글라스 끼고 팔짱 끼고 앞서가면서 셀카 찍고 난리인데 나는 그 뒤에서 민준이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쫓아다니기 바빴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애 데리고 뛰어가고 목마르다는 애 물 사 먹이고 이게 여행을 가는 건지 아니면 장소만 바꿔서 애 보러 가는 건지 슬슬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비행기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구름 위로 둥실 떠오르는 비행기처럼 내 마음도 붕 떠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 게 영 개운치가 않았어요. 옆자리에서 잠든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죠. 과연 이 비행기가 나를 환상의 섬으로 데려다 줄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으로 데려가는 걸까? 아들이 말한 푹 쉬다 오세요. 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서 윙윙거리는데 그게 왠지 모르게 달콤한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비행기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참 낯설고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제주도의 첫날은 마치 달콤한 사탕 껍질 같았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빈 그런 사탕 말이에요. 공항에서 나와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가 어찌나 예쁜지 나도 모르게 아이고 좋다, 참 좋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유명하다는 갈치조림 식당에 가서도 나는 연신 싱글벙글했죠. 그런데 막상 밥상이 차려지니까 또 습관이 무섭더군요. 아들 내외는 음식 사진 찍느라 바쁘고 나는 민준이 입에 가시라도 걸릴까봐 숟가락도 못 들고 생선살만 발라내고 있었거든요. 내 밥그릇엔 밥알이 그대로인데 며느리는 어머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면서 폰카메라만 들이대더라고요. 그날 저녁 SNS에 시어머니 모시고 효도 여행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사진이 올라왔을 때 나는 좋아요를 누르면서도 입안이 씁쓸했어요. 그래도 첫날이니까 내일은 좀 낫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던 거죠. 그런데 진짜 본색은 다음날 아침에 드러났어요. 조식을 먹고 로비에 앉아 있는데 아들 지훈이랑 며느리가 알록달록한 등산복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내려오더라고요. 나는 이제 다 같이 어디 구경 가나 보다 싶어서 모자를 고쳐 쓰고 있었는데 아들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민준이가 아직 어려서 성산일출봉 올라가긴 힘들잖아요. 저희끼리 얼른 다녀올 테니까 어머니가 호텔 수영장에서 민준이랑 놀아주세요.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멍하니 쳐다봤어요. 나도 성산일출봉 가보고 싶었는데 TV에서만 보던 그곳을 눈앞에 두고 못 간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도 성산일출봉은 가보고 싶었는데 하고 말끝을 흐렸죠.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이,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괜히 무리해서 올라가시면 고생만 해요. 시원한 호텔에서 민준이랑 노는 게 훨씬 편하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내 무릎이 닳도록 민준이 업어 키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 무릎 핑계로 나를 짐짝 취급하는구나 싶어서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맞아요, 어머님. 수영장 물 따뜻해서 민준이가 좋아할 거예요. 부탁드려요. 부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섭게 들린 건 처음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쌩하니 나가버리고 나는 튜브 낀 민준이 손을 잡고 수영장으로 향해야 했죠. 물속에서 첨벙거리는 손자를 보면서도 내 마음은 저 멀리 성산일출봉 꼭대기에 가 있었어요. 셋째 날은 더 기가 막혔어요. 이번엔 우도래요. 배 타고 들어가야 해서 민준이가 멀미할 수도 있고 바람이 세서 감기 걸릴 수도 있다나 뭐라나 핑계도 참 다양하죠. 어제랑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겠다는 통보. 나는 또 좁은 호텔방과 키즈풀을 오가며 손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야 했죠. 오후쯤 되니까 민준이도 지쳐서 잠이 들고 나도 지쳐서 호텔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가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휠체어를 탄 백발의 할머니와 며느리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아이스크림을 떠먹여주면서 어머니 여기 좋죠 하고 웃는데 그 모습이 왜 그리 눈물나게 부럽던지요. 저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도 가족들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다니는데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방구석에 처박혀 있구나.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면서 깨달음이 오더군요. 이건 가족 여행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제주도까지 출장 온 무료 베이비시터였던 거예요. 아들 부부에게 나는 함께 추억을 만들 가족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기 위해 아이를 맡겨둘 안전하고 값싼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비참함이 절정에 달한 건
며느리가 보낸 카톡 사진을 봤을 때였어요. 우도 바다를 배경으로 땅콩 아이스크림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부부의 셀카. 사진 밑에는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대박. 힐링 제대로 하네. 라는 글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잔뜩 붙어 있었죠. 그리고 바로 밑에 달린 메시지 하나. 어머니, 민준이 밥 잘 먹었죠? 저희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그 메시지를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나는 민준이 먹다 남은 치킨 조각이나 주워 먹고 지금은 배가 고파서 호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물을 붓고 있는데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지난 3년의 희생이 고작이 컵라면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나 싶어서 목이 메어 국물도 안 넘어가더군요. 밤 11시가 다 돼서야 아들 부부가 들어왔어요. 방문을 여는데 확 풍기는 술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민준이가 깰까봐 조용히 하라는 말도 안 나왔어요. 나는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귓가에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 덕분에 진짜 잘 놀았다. 내일은 어디 갈까?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들은 나를 어머니로 존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필요할 때 쓰고 구석에 치워두는 낡은 가전제품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번엔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더 이상 이 연극에 장단 맞춰주지 않으리라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고 다짐했죠. 넷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제 마음은 이미 태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맹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간밤에 한숨도 못 잤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아들 지훈이랑 며느리 은혜는 또 꽃단장을 하고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아직 잠이 덜 깨서 꾸벅꾸벅 조는데 아들은 선글라스를 끼면서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서귀포 쪽 카페 투어 좀 다녀올게요. 민준이는 피곤해하니까 오전에 좀 더 재우시고 호텔 키즈 카페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거 있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 말을 듣는데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더라고요. 들고 있던 수저를 식탁에 탁 내려놓았죠. 쨍그랑 소리가 제법 컸는데 그 소리에 민준이도 눈을 번쩍 뜨고 아들 내외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물었어요. 너희들 계획이 처음부터 이거였니? 여기 오자고 한 게 진짜 나 쉬게 해주려는 거였어. 아니면 니들끼리 놀러 다니려고 나 데려온 거였어. 우리 여기 와서 다 같이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 있냐? 이게 무슨 가족 여행이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은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꾸하더라고요. 어머니, 민준이 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손주 예쁘다면서요. 저희는 어머니가 힘들까봐 일부러 호텔에서 쉬시라고 배려해 드린 건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세요? 애초에 싫으셨으면 안 온다고 하셨어야죠.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는지 이게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이구나 싶더군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내가 속 좁고 유난 떤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더 기막힌 건 아들놈 태도였어요. 엄마, 왜 좋은 날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남들 다 듣잖아요. 창피하게. 이러면서 주변 눈치부터 살피는 거 있죠. 자기 엄마 속 문드러지는 건 안 보이고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순간 알량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 니들 말이 맞다. 내가 내 발등을 찍었어. 손주 예쁘다는 핑계로 내 인생 갉아먹히는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지.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무료보모가 아니다. 그 말을 내뱉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3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곧바로 방으로 올라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손이 벌벌 떨려서 옷을 제대로 개지도 못하고 가방에 쑤셔 넣었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그동안은 아들이 다 해줘서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벼랑 끝에 몰리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었어요. 내 존엄을 되찾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결제 완료 버튼을 누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내려오니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따라붙더군요. 엄마, 진짜 가시게요? 차 없이 어떻게 가시려고요? 여기서 공항까지 택시비가 얼만 줄 아세요? 비아냥거리듯 말하는데 코웃음이 났어요. 내가 그 돈이 없어서 여태 참고 산 줄 아나 봐요. 호텔 프런트 직원한테 당당하게 택시 불러달라고 했어요. 내 돈 내고 내가 간다. 걱정 마라.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에 올라탔죠. 제주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 서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니 아들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놀라서 바로 받았겠지만 이번엔 가차없이 전원 버튼을 꾹 눌러 꺼버렸어요. 급감한 화면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군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멀어지는 제주도가 보였어요. 저 아름다운 섬이 지난 며칠간 나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감옥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작은 점으로 멀어지고 있었죠. 구름 위로 솟구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어요. 이제 나는 민준이 할머니도 아니고 지훈이 엄마도 아니에요. 나는 박미숙이에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한 기분이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답니다. 김포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한강이 유난히 차갑고도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집에 가서 민준이 간식 챙겨야 하는데 하며 마음을 졸였겠지만 그날은 달랐죠.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정리라는 두 글자뿐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히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죠. 중개사 아주머니가 뜬금없이 나타난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주저없이 말했어요. 사장님, 지금 살고 있는 집 바로 내놓으려고요. 보증금 최대한 빨리 빼주세요. 천만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3년 전 서울로 올라올 때 아들 내외가 집을 구해주긴 했지만 전세 계약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뒀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들이 엄마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청약 같은 거 할 때 복잡해지니까 그냥 엄마가 계약하세요 라며 귀찮아했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제 유일한 동아줄이자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집 보증금, 그게 제 노후 자금의 전부이자 제 자존심이었던 거죠. 중개사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금매로 내놓고 짐 정리해 줄 용달차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해버렸어요.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고 나오는데 가슴 속에서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기가 울리기만을 기다렸죠. 아니나 다를까 밤 11시가 넘어가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액정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데 예전처럼 반가움보다는 서늘한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제주도에서 실컷 놀고 들어왔는데 집에 엄마는 없고 아이 봐줄 사람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없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다급했겠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면 민준이는 누가 봐요? 내일 당장 회사 가야 하는데 어쩌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엄마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는 안부는커녕 자기 출근 걱정, 아이 봐줄 사람 걱정뿐이었으니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깨끗하게 불타 없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해줬죠. 민준이는 내 아들이다. 부모인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러 간다. 아들이 뭐라 소리를 지르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더 듣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돌려버렸죠. 차단은 하지 않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을 혼란과 공포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였으니까요. 그날 밤 쉴 새 없이 반짝거리는 휴대폰 불빛을 조명 삼아 짐을 싸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 있죠. 이틀 후 저는 용달차 한 대에 제 짐을 싣고 강원도 하천의 깊은 산골로 들어왔어요. 3년 전 서울 올 때 버리고 왔던 흙냄새가 그리워서 무작정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았거든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촌집이라 마당엔 자풀이 무성하고 문틀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게 5성급 호텔보다 더 아늑해 보였어요. 읍내 철물점에 들러서 홈이랑 낫을 새로 사는데 그 차가운 쇠의 감촉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도착하자마자 몸빼바지로 갈아입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를 빨아서 방바닥을 훔치고 마당에 잡초를 뽑아내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라고요. 서울에서는 10분만 움직여도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니 여기서는 이상하게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내 집, 내 공간을 닦는다는 기쁨 때문이었을까요? 땀을 흘릴수록 몸속에 쌓여있던 화병의 도끼들이 모공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텃밭 한 구석에 굴러다니던 늙은 호박 하나를 따서 숭덩숭덩 썰어 넣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며느리 식성 맞출 필요 없이 딱 내 입맛대로 청양고추 팍팍 썰어 넣고 짭짤하게 끓였죠. 찌그러진 양은 밥상 하나 펴놓고 마루에 걸터 앉아 밥을 먹는데 세상에 밥알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꿀맛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죠. 서울 아파트에서 식은 밥에 물 말아 먹던 그 시절은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지더군요. 제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울의 아들 집은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상상만 해도 눈에 선해요. 아침마다 전쟁터가 따로 없을걸요. 며느리는 당장 민준이 등원시켜야 하니 아까운 반차를 써가며 발을 동동 구를 테고 늘 느긋하게 넥타이 매던 아들도 지각을 밥 먹듯 하고 있을 거예요. 급하게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해봤자 요즘 세상에 당일날 바로 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입주 도우미는 월 25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데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 애들 형편에 그 돈이 감당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우리 민준이가 보통 예민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할머니 등짝 아니면 잠도 안 자는 앤데 낯선 사람 손에 맡겨지면 자지러지게 울어댈 게 뻔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어디 갔어? 하며 울고불고 떼쓰는 손주 녀석 달래느라 아들 내외 속이 아주 새카맣게 탔겠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설거지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빨래는 널브러져 있고 집안 꼴이 아주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아이는 씻겨져 있었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알았겠지만 이제야 그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제 빈자리가 커질수록 그들이 제게 저질렀던 무심함과 이기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솔직히 말해서 좀 통쾌하기도 하네요. 반면에 여기 강원도의 하루는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끄러운 알람 소리 대신 맑은 새소리가 저를 깨워요. 방문을 열면 코 속으로 훅 끼쳐오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어찌나 향긋한지 몰라요. 믹스커피 한 잔 타서 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다니까요. 오후에는 슬슬 마실 나가서 마을 회관에 들러요. 처음에는 쭈뼛거렸는데 시골 인심이 참 좋더라고요. 세댁, 어디서 왔어? 하며 반겨주는 동네 형님들이랑 어울려서 10원짜리 고스톱도 치고 국수도 삶아 먹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 없이 외딴 섬처럼 지냈는데 여기서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에요. 물론 관절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비 오면 여전히 무릎이 쑤시고 허리도 아프죠. 하지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니까 몸 아픈 건 견딜만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꽉 막혀 있던 우라통이 뚫리니까 몸도 마음도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3년 동안 민준이 할머니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내 웃음을 여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다시 찾았답니다. 어제는 밭에서 갓 딴 상추를 씻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작 이렇게 살 걸 왜 그렇게 미련하게 붙들고 있었을까? 자식이라는 게 뭔지 그 끈 하나 놓는 게 무서워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저당 잡히고 살았던 지난날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 자리를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에요. 나는 텃밭 가꾸는 게 즐겁고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일 줄 알고 트로트 들으며 흥얼거리는 걸 좋아하는 그냥 박미숙이에요. 가끔 서울 쪽 하늘을 보며 생각해요. 지금쯤 너희도 배우고 있겠지. 부모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누군가의 희생 없이 일상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야. 그 깨달음이 좀 늦긴 했지만 그 또한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란다. 나는 여기서 내 몫의 행복을 찾을 테니 너희는 거기서 너희 몫의 책임을 다하렴. 호미질을 하는 제 손끝에 힘이 실립니다. 흙을 뒤집을 때마다 툭툭 튀어오르는 흙알갱이들이 마치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아 오늘도 저는 혼자서 소리내어 웃어봅니다. 강원도의 시간은 참 무심하게도 또 정직하게도 흘러가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났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마당 평상에 앉아 갔다 온 옥수수 껍질을 까고 있는데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낯익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아들의 차를 보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차돌처럼 단단해지는 걸 느꼈죠. 차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내리는데 꼴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우리 아들 지훈이는 면도를 며칠이나 안 했는지 수염이 거뭇거뭇하고 늘 명품 옷에 풀 메이크업을 고수하던 며느리 은혜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꼬질꼬질한 티셔츠를 입은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는데 아이에게서 나는 쉰내에 마음이 짠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들도 이제야 사는 게 뭔지 좀 알겠구나 싶어 쓴웃음이 났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울먹거리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홧김에 그러시고 가신 거 다 알아요. 저희가 100배 사죄할게요. 이제 그만 화 푸시고 다시 서울로 가요. 네,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없으니까 집이 아주 쓰레기장이에요. 사람 하나 쓰는 게 이렇게 힘들고 돈 많이 드는 건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엄마. 그 눈물 섞인 호소를 듣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당장 짐을 싸들고 나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들의 간절한 눈빛 속에 숨겨진 진짜 욕망이 너무 빤히 보였거든요. 그들은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홀로 지내는 늙은 어미가 걱정돼서 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자신들의 무너진 일상, 그 지긋지긋한 육아와 가사 노동을 다시 묵묵히 떠맡아줄 공짜 인력이 절실해서 온 거였죠. 그 이기적인 밑바닥을 확인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할 말이 명확해지더군요. 저는 잡힌 손을 슬그머니 빼내고 다시 옥수수 껍질을 벗기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헛걸음했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너희 눈에는 여기가 불편하고 촌스러운 시골 구석일지 몰라도 나는 내 손으로 텃밭 일구고 밥 해먹는 지금이 내 6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다시는 그 서울 아파트 감옥으로 들어가서 내 남은 수명을 갉아먹고 싶지 않다. 아들이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지더니 엄마, 그래도 가족이 같이 살아야죠. 민준이 정서에도 안 좋고 하며 또 아이 핑계를 대려 하더군요. 저는 하던 손길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너희가 낳은 자식이다. 너희 힘으로 키우는 게 부모의 도리야. 나도 너희 키우느라 내 꽃다운 청춘 다 바쳤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롯이 나 박미숙을 위해서만 쓸 거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너희를 위한 희생은 없다. 그 단호한 선언에 아들 내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 있더군요. 아마 어머니가 단순히 삐져서 시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사표를 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눈치였어요. 충격받은 그들에게 저는 새로운 관계의 규칙을 통보했죠. 그렇다고 아주 연을 끊겠다는 건 아니다. 주말에 공기 쐬러 놀러 오는 건 막지 않으마. 단, 이제 너희는 이 집의 자식이라는 권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오는 거다. 올 때 너희 먹을 건 너희가 사오고, 밥도 너희가 직접 해먹고, 갈 때는 설거지랑 청소까지 싹 해놓고 가거라.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할 테니 그리 알아라. 싫으면 오지 않아도 좋다.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보는데 섭섭하기보다는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차가 멀어지면서 일으키는 흙먼지조차 저에게는 축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부모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부모가 그동안 제공했던 노동과 사랑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겠죠. 그 깨달음이 늦게나마 그들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아들의 차가 사라지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텃밭 울타리에 피어난 노란 호박꽃이 오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더군요. 예전에는 호박꽃도 꽃이냐며 무심코 지나쳤었는데 오늘따라 그 소박한 꽃이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고 당당해 보이는 거 있죠. 호박꽃을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 인생, 이제야 진짜 내 것이다. 남들은 늦었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내 욕구를 누르고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살 거예요. 제가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니까요. 오늘 저녁엔 갓 단 옥수수 쪄서 시원한 막걸리나 한잔 해야겠네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제 뺨을 어루만지는 게 마치 박미숙 씨, 참 잘했어요. 하고 칭찬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교훈 및 마무리.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내리사랑이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는 아니에요. 스스로 행복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부모 사표를 던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되찾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기쁨, 그 짜릿한 해방감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스타트.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사이트 198, 201. 자식 위해서라면 무조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때로는 미숙 씨처럼 과감하게 부모 사표를 던질 용기도 필요해요. 내가 먼저 행복하고 단단해져야 자식들도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빛나시길 바랍니다.